계엄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이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계엄 문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 시대적으로 맞지 않은 계엄. 따르지 않겠다고 말했던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그러나 어제 우리는 45년 만에 계엄 선포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네티즌들이 주목하는 댓글 하나가 있습니다. 충암고 입시 설명회 영상의 3개월 전에 달린 내용인데요. 충암고 출신의 김용현 국방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박종선 37 사령관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김용현 국방장관이 계엄을 건의했다고 알려지면서 이 불길한 댓글이 결과적으로는 사실이 됐습니다. 설마 했는데 충암라인이 이를 저질렀습니다. 네, 조금 전 헌법학자들의 의견 속보 자막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네, 비상계엄에 동조한 동조자도 형사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학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이건 헌법학자들의 정치 성향, 즉 보수냐 진보냐,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대체적으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한 자 역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짚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동조자로 지목된 인물들이 바로 충암라인입니다. 충암라인 어떤 사람들 있죠? 예, 아까 그 댓글에 나왔던 사람들인 것 같은데 한 명 더 있지 않습니까? 방첩사령관이요? 예. 777 사령관. 그 원래 군 내부에서는 저 방첩사령관이 예전 이름으로는 기무사입니다. 그전에는 보안사였고요. 예, 보안사였고 777 사령관도 정보계통이고요. 그래서 국방장관, 군수뇌부와 정보계통은 서로 상호 견제를 해야 땀만 먹었을 때 상호 견제가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라인을 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그것도 대통령과 같은 학교를 졸업하는 한 사람들로만 모았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위수 지역을 이탈해서 경호처장 그리고 지금은 국방장관인 김용현 등과 따로 만나서 모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용현은 당시에도 이건 그냥 친분 모임일 뿐이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의 군 장성 출신 의원을 포함해서 이게 쿠데타 모의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위험을 경고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한 고등학교 출신들로만 군의 핵심 라인, 특히 정보까지 포함한 인사를 했을 때부터 뭔가 예비된 단계가 아니었는가. 아까 제가 극소수들의 극단적인 선택, 삐뚤어진 현실인식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 자들이 결국 극소수들이 모여서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망상을 하고 거기에서 엉뚱한 짓을 벌인 거죠. 모두 다 처벌해야 됩니다. 예. 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계엄 실행 핵심 역할 의혹, 김용현 플러스 수도권 세 사령관이 주목된다라고 하는데 수방사 특전사 어제 투입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첩사령관은 정보를 다루는 곳이죠. 군 전체를 장악하지 못했던 것 같고 일각을 장악한 상황에서 국회에 한 300명 정도의 계엄군이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많이 눈에 띄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에 그것을 의논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진 않았을 가능성, 즉 극소수만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사성장군이에요. 계엄 건의 가능한 장관들은 모두 충암고 동문이다. 이게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 이야기를 김병주 최고위원이 사실 지난 여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사실 그 당시에 뭐 우리 당 민주당에 소속된 최고위원들이 이런 계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아까 우리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본인의 이 과거 발언들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을까라는 참 웃으면서 봤는데요. 김용현 장관이 말한 것처럼 그 당시에도 사실 국민들을 비롯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설마 계엄까지 가겠냐. 계엄은 사실 이 시대는 불가능하다. 2024년에 계엄이라니 이런 좀 비판적 시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까지 의심해봐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이런 현실이 매우 서글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김명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그 민주당에서는 그 탄핵소추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북한과의 대립 상태, 지금 안보적 문제 때문에 국방부 장관을 탄핵소추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그 내부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빨리 오히려 이 사람은 빨리 셧다운 시켜야 된다. 지금 셧다운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안보가 셧다운되기 전에 오히려 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아주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능을 정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아마 민주당의 이제 주된 여론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 그 민주당에서 이런 부적절한 인사들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할 때마다 업무가 마비된다, 셧다운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어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적을 했던 것들을 보면은 감사원장의 탄핵 소추, 그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소추. 서울중앙지검과 감사원이 사실 선택적 셧다운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뭔가 감사원이 제 기능을 못하고 검찰이 제 기능을 못하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희는 이런 선택적 셧다운을 하는 이 감사원과 검찰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돌리기 위해서 탄핵 소추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빨리 지금 탄핵 소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2차, 3차 비상계엄을 국민들 겪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위험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이 충암고 라인들에 대해서 빨리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논의를 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정지시켜야 된다. 민주당은 그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국회의 모습입니다. 앞서 봤을 때는 막 준비 단계였는데 5시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 국회 본청 앞 계단은 꽉 찬 것 같습니다.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입니다. 날이 저물면 촛불을 들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미 촛불을 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 추진 범국민 촛불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 안에서의 집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국회 앞 촛불 문화제에 참석을 했습니다. 5시부터 시작이 됐고 국민 의례를 거쳐서 각 최고위원들,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었고요. 즉석 발언도 있었습니다. 문화 공연도 있고요.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규탄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 대표의 규탄사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구호 제창을 한 뒤에 촛불 행진을 국회 경내에서 한다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경내에 모든 원내 정당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국회 밖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게 지금 여당을 제외한 다른 당들의 지침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민중행동 그리고 촛불 시민행동 이런 시민사회 단체는 광화문의 상징성이 있어서 그쪽에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녁 6시부터 시민들이 모이는 것 같은데 정치권은 국회 안에 머무는 이유가 아직 비상 상황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2, 제3의 비상계엄이 있을 수 있어서 국회 본회의장 주변에 대기를 하고 민주당도 그렇고 조국혁신당도 아마 다른 당도 마찬가지일 텐데 조를 짜서 한 3-4개 조가 돌아가면서 국회 본회의장을 꼭 지켜야 된다. 어제 밤 상황에서 비상계엄 해제할 때 국회 본회의장의 중요성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 우원식 국회의장은 혹시라도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열지 못하면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곳이 회의장이다라고 만약을 대비해서 그런 얘기도 했지만 국회 본회의장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모이기 힘든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당들은 아마 국회 내에 머물면서 시민들과 탄핵 집회, 규탄 집회, 사퇴 집회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긴 의원님. 네. 지금 김보엽 의원은 비상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제2, 제3의 비상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조심스럽지 않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계엄 선포한 이후에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계엄 해제권을 가진 국회를 특수부대를 투입시키고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가지고 입구를 막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을 출입을 저지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계엄을 선포했지만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내가 갖겠다, 그걸 막겠다라는 대통령의 독재적 발상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대통령이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한다면 앞으로 제2의 제3의 또 다른 계엄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확인한 바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확인해 보니까 대통령은 지금 반성에 기미가 없다. 어제 계엄 같은 경우에도 군과 경찰들이 조금만 더 따라와줬다면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생각하고 있다면 당연히 또 다른 계엄을 획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경내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주둔하는 것, 머무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앞으로 우리 성추윤 위원님처럼 빨리 직무정지 시켜가지고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봅니까? 다시 한번 비상 상황으로 대통령이 몰고 갈 가능성? 유효합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야당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저런 모습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만큼 계엄은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저는 국회에서 저렇게 농성하시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는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네. 자, 이번 비상계엄은 아주 극소수만 알았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밤 9시쯤에 방송사들에는 대통령이 긴급 발표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들렸습니다. 저도 담당자여서 저 메시지를 받고 NQC KT 연결 부탁드립니다. 저게 대통령실에서 전송되는 그 영상을 코리아 풀단에서 받아서 생중계로 연결할 때만 공지하는 그 문자거든요. 오후 9시 32분이라고 옆에 카카오톡 메시지에 뜹니다. 그래서 저도 9시 넘은 시간에 저 메시지를 보고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엄인 것은 몰랐어요. 일각에서는 원전이 발견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저희끼리. 왜냐하면 방송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한 방송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시나리오를 대비했어요. 근데 계엄인 것은 취재가 안 됐고 저희도 각 출입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국회, 여당, 야당을 전방위적으로 취재했지만 어떤 발표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 물어봐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소수만 알았다는 것이 거의 정설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게 거짓말 같은 게요. 어저께 낮부터 이 계엄이 준비됐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당 대표가 대통령실과 이렇다 할 소통도 없이 그냥 몰랐다? 근데 마침 또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모이는 것을 알고 의원총회장 내지는 국회가 아니라 당사로 뺐다? 전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분명히 집권 여당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나오고 나서 곧바로 한동훈 대표가 몇 분 뒤에 입장을 발표할 수 있었던 거겠죠. 이런 것들 정황들을 봤을 때 분명히 집권 여당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파장이 클 줄 모르니까 약간 고리를 자른다는 식으로 이렇게 잡아떼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어느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단정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극소수만 알았다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극소수는 여당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취재진이 알 정도의
취재 대상들이 다 알지는 못했다라는 거. 물론 비상계엄을 선포하니까 그걸 미리 다 예고하고 하지는 않겠죠. 다만 9시 30분에서 10시 넘어가는 상황까지 방송사들은 전혀 알지를 못해서 무엇을 준비하는지도 모르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 상황은 분명히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기인 위원님 말씀에 반박하는 건 아닙니다. 보충 설명이고요. 반박 듣겠습니다. 네, 저희 여당이 마치 대통령의 계엄을 다 알고 지금 마치 짜고 쳤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이십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처음에는 당사로 한동훈 대표와 함께 왔었고 그 과정에서 전후 사정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혼선이 있었던 겁니다. 한동훈 대표 역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당사로 급히 왔었고요. 그 당사 오는 과정에서 저희 당 현직 의원 비롯해서 지도부 인원들과 같이 왔었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얘기, 가설 제기하실 수 있지만 적어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얘기하셔야지 저희 여당을 마치 범죄자 집단처럼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굉장히 유감을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박을 짧게 하자면 이런 정치적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몰랐다면 무능하고 알았다면 공범이다.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몰랐다고 한다는 것 자체도 훨씬 더 큰 문제고요. 알았다고 한다면 같은 공동의 정범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이 딜레마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빨리 해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반박하시겠어요? 네, 몰랐다와 알았다 좀 지금 말씀이 바뀌셨는데요. 몰랐다라고 해서 무능하다고 얘기했으면 차라리 그 부분만 지적하셨던 게 맞았죠. 처음에 분명히 저희가 알고 있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명백하게 저희가 범죄자 공범처럼 지금 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분명한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하나는 합의가 가능한 것 같아요. 어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거기에 동조를 하거나 같이 논의를 했거나 모의를 했거나 그런 자들은 모두 범죄자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 앞으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조사 수사를 하는 거는 어떤 경위에서 누가 얼마나 관여가 돼 있는지 조사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그걸 같이 모의하고 동조했던 사람들은 모두 범죄자다. 라는 표현에 동의하는. 정치적 해석을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사법부가 아닙니다. 사법적 판단에서는 사법부에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시간이 지나면 누구까지 관여된 것인지는 차차 드러나겠죠. 지금 그게 본질은 아니고 이미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 행위는 저질러졌습니다. 그 저질러진 것을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이냐의 문제로 이미 들어섰다고 봅니다. 그 책임 추궁 단계에서 누구까지 관여됐는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한 말씀씩 더 들을게요. 일단 동조자 처벌 가능성은 법조계에서는 처벌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 동조행위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를 동조행위로 보는 것인지는 그건 또 법률적 해석을 더 해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어느 정도 관여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차차 수사나 정치적인 해법으로 풀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는 내란죄로 국수 보내 대통령 그리고 동조자를 고발했다고 합니다. 언제 고발이 이루어졌죠? 오후 2시에 고발을 했고요. 저는 오늘 가급적 국민의힘을 공격을 자제를 한 이유가 지금 현재는 약간 집단 최면 상태 비슷하게 범죄자에게 인질로 잡혀 있으면서 그 범죄자에 동조하는 현상,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하나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밤, 내일 지나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통과를 논의하는 시점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있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2016년에 국회에서 과연 이게 탄핵이 될까 했을 때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때는 234석, 234표의 찬성으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큰 변화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있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우상호 의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빨리 가서 인터뷰를 해야겠네요. 네 분 말씀 잘 들었고 이 이슈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